도스가 윈도우로 됐을 때 컴퓨터 학원을 다녀야 됐던 사람들이 안 다녀도 되고 그냥 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 변화들이 지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생성형 AI가 기업에 적용되고 우리 삶에 조금씩 스며들고 내가 하는 일에 마치 그냥 파워포인트 쓰듯이 쓰는 시대들이 내년에 온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유리마나입니다. 오늘 머니네버슬립에서는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시고 또 AI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IT 커뮤니케이터라고 제가 하는 일을 좀 정의하고 있고요. 요즘에 IT 기술이 이제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또 AI가 되다 보니까는 정말 모든 곳에 스며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고 재미있게 전달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AI 컴퓨터공학과에서 교수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나 비저형 텍스트 분석하는 일을 한 20여 년 정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의 그 변화가 제가 해왔었던 비저형 텍스트 분석이랑 좀 결이 맞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AI 관련 책도 쓰고 뭐 많은 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AI 2025라는 네. 책이 지난 11월에 출간이 됐잖아요. 네. 기존의 2024년과 비교를 해서 네. 책에서 2025년을 AI의 2학년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네. 1학년과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요, 실은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저희 아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솔직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다들 이제 뭐 공부도 공부지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에 적응하거나 또 그 그쵸. 안에서 뭐 격차가 난다 그래도 그렇게 격차가 크진 않잖아요. 근데 2학년 때부터 저희 집은 좀 그런 편은 아닌데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선행학습 그쵸.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시키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격차들이 이제 보이는 것들이 좀 2학년 때부터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챗GPT가 2022년 11월 말에 나왔고 이제 전 세계에서 제대로 좀 사용하기 시작한 게 2023년이죠. 그러면은 2023년을 우리가 다 같이 1학년이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괜찮다. 1학년이었으니까 그런 내용의 생각을 갖고 이제 2023년 말에 쓴 게 이제 AI 2024라는 책이었는데 2024년을 쭉 지나가는 걸 보니까 2학년이 생기는 거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6학년 선행학습하고 막 수능할 것처럼 막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2학년을 넘어서서 격차가 발생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상당히 놀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큰 거는 기업들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연구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한 2025년부터는 우리가 하는 산업들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며들기 시작을 하겠구나라는 면에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학년이라고 쓴 표현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늦으면은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수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수포자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벌써부터 AI 포자라고 해야 될까요? AI 이거 뭐 너무 또 저쪽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난 몰라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격차라는 게 아시지만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을 하면 그때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 그 끈을 놓아버리면은 따라갈 때 되게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이제 국민들의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을 볼 때 이제 AI 리터러시나 AI에 관련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필요할 때인 것 같다. 아직은 우리가 괜찮지만 조금 더 집중해야 되고 AI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2학년이라는 표현을 좀 쓴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AI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네. 격차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일상과 업무 방식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갈 거잖아요. 네. 책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 AI 에이전트 르네상스 시대 또 AI 인터페이스 혁명과 같은 조금은 생소하기도 네. 하고 어려운 키워드들이 나오던데 어떤 식으로 일상이 좀 변화하게 될까요? 일단은 AI 인터페이스 혁명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도스를 알고 계시나요? 잘 모릅니다. 그죠. 이 도스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아마 요즘에는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우리가 네. 컴퓨터를 쓰려면 거의 무조건 컴퓨터 학원에 다녔어야 됐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때는
컴퓨터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알거나 뭔가 명령어를 쳐야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도스라는 화면이 검은색 화면에다가 뭔가 명령어, 예를 들면 뭐 dirw, cd 점점 막 이런 걸 쳐야지만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컴퓨터를 쓸 때 컴퓨터 학원 안 다녀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윈도우,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백OS 같은 그래픽 인터페이스 GUI라는 환경이 생기고 나서부터였죠. 그리고 모바일을 쓸 때는 더욱더 그렇잖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터치해서 맞아요. 쓰는 그런 변화들이 이제 인터페이스의 변화인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작년까지는요 우리가 챗 GPT 생각해 보시면요 챗 GPT 잘 쓰려면 명령어 배워야 돼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맞아요. 어떻게 쓰는지 그쵸.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였냐면 도스 시절에 저희끼리 이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랑을 이런 걸 했어요. 야. 폴더를 만들거나 이제 할 때 이런 명령을 써야지. 뭐 예를 들면은 이거를 갖고 우리가 카피를 한다고 치면 카피.co 뭐 c.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x 카피라는 걸 써야 폴더가 통째로 복사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작년까지의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그렇다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다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도스 초기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윈도우 시절에서 뭐 오피스를 쓰거나 뭐 엑셀을 쓰거나 워드를 쓸 때 명령어 몰라도 그냥 메뉴 누르면 되잖아요. 네. 그럼 메뉴 누르면 되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실제로는 그 말까 명령어처럼 있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건 전문가들이 만들어주고 사용자들은 그냥 버튼을 누르거나 대화형으로 구조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LS에서 최근에 LS GPT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LS 회사가. LS를 치면은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사무직이나 뭐 건설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이 AI 전문가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예를 들면은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보고서를 쓰려면은 예를 들면은 챗GPT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돼요. 뭐 지금부터 너는 보고서 전문가야. 뭐 이렇게 하거나 뭐 말투를 이렇게 써야 돼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마치 우리가 그 워드 파일에서 뭐 열기, 새 창 열기 이런 버튼처럼 그냥 문서 만들기 이런 메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보통 공무원들이 많이 쓰시는 게 이른바 블린 레벨로 쓰는 음슴체 같은 것들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표현해주는 메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르면 개조식 비서라는 걸 누르고 뉴스 기사 그냥 밀어 넣어주고 실행하면 그냥 그게 개조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네네네. 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의 변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잘하는 일을 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터페이스의 변화의 가장 큰 어떤 의미는 사용자 수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스가 윈도우로 됐을 때 컴퓨터 학원을 다녀야 됐던 사람들이 안 다녀도 되고 그냥 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 변화들이 지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생성형 AI가 기업에 적용되고 우리 삶에 조금씩 스며들고 내가 하는 일에 마치 그냥 파워포인트 쓰듯이 쓰는 시대들이 내년에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인터페이스의 변화라는 관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단순히 도스에서 윈도우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말하는 세대의 변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가 생기면 항상 세대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세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 네이티브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모바일 네이티브를 얘기하듯이 AI 네이티브들이 생긴다는 건데 그럼 그 AI 네이티브는 또 우리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왜 중요하냐? 그들의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세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는 챗봇, 예를 들어 음성 대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터치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다. 네. 그럼 아나운서께서는 보통 뭘 많이 쓰실 거예요? 터치를 많이 쓰죠. 그렇죠. 우리는 터치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터치가 익숙하고 또 전화하는 걸 좀 꺼려했었던 세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기 때문에 만들었던 게 저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 세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처음에 배달의 민족 앱 서비스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무슨 배달을 굳이 그걸로 해?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던 그쵸?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전화하면
간편하잖아. 왜 전화를 안 해? 근데 이제 그거를 그전 세대들은 몰랐던 거죠. 그 다음 세대인 모바일 세대들은 오히려 전화를 하는 것보다 모바일로 하는 걸 더 익숙하게 생각하고 전화를 조금 불편해하고 자, 그런 이제 어떤 세대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기술적 변화가 있었죠.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PC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준다거나 정확한 푸시를 준다거나 내가 원하는 맞춤형 데이터를 제대로 못 주니까 배달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정말 내 손 안에서 완전한 맞춤형으로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배달 앱이라고 하는 앱이 스마트폰 안에 책장이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 있는 수많은 기능들과 세대의 변화 서비스 때문에 이것이 결국 산업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산업을 바꿨을 때 가장 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기술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사회의 현상을 바꿔버렸죠. 제일 큰 게 저는 여전히 예전에 어렸을 때 중국집에 제가 항상 가던 단골 중국집 있었거든요. 단골 중국집에 계시던 배달 아저씨를 잊지 못해요. 그 아저씨가 항상 올 때마다 저한테 서비스를 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게 다 아웃소싱이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게 저는 이 모바일 시대의 배달의 민족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AI 네이티브들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어떠한 그 AI 서비스들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서비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차원을 바꾸는 서비스가 아직 나왔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그럼 그건 누가 만들 것이냐? 바로 이 생성형 AI나 다양한 AI를 기반으로 뭔가를 하는 그 다음에 AI 네이티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다양한 이 인터페이스의 변화들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아이폰 16들에 지금 이미 탑재가 됐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언어 모델에서 안 되죠. 이게 미국으로 이제 지금 영어로 이제 언어 설정 바꾸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되는데 그걸로 하면 쉽게 말해서 카메라를 켜가지고 제가 이제 반셔터 버튼처럼 누르면은 얘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챗GPT랑 대화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 내용에 있는 걸 마치 구글 렌즈처럼 검색해주는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응용하는 또 앱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면에서 좀 우리의 일상과 업무를 바꾸는 이런 인터페이스의 혁명이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가장 이제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당장 내년에 되게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키워드가 바로 AI 에이전트 르네상스라는 키워드예요. 네. 에이전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보통 에이전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나를 소속해주는 관리해주는 뭔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에이전트가 나를 소속해주고 관리해주는 것도 있지만 언론에서는 이 AI 에이전트 하면 자꾸 이제 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비서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에이전트라는 말 자체의 원래 뜻은 대리인, 대행인 뭐 이런 거에 가깝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이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때가 언제냐? 겨울 시즌입니다. 겨울 시즌에 스포츠 경기가 끝났을 때, 그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야구 선수들이 몸값을 이제 협상을 해야 돼서 에이전트를 고용을 해서 뭐 에이전트가 몸값 협상 중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듣잖아요.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야구 선수들이 네. 자기가 고용하는 에이전트한테 야 우리 감독님은 술 좋아하니까 첫날에 좀 가서 술도 좀 먹고 두 번째 날에 가서 나 코치님 친하니까 그 친구한테 나 몸값 얼마 받으면 되는지 슬쩍 물어봐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에이전트한테. 그쵸.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로 전문 에이전트다 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않도록 네. 그죠.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아마 그런 얘기하면 그러겠죠. 에이 야 너는 그냥 야구만 집중해. 내가 네 몸값 올려줄게. 이렇게 할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진정한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우리가 AI한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하고요.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주면 되느냐? 목표만 주면 되는 거죠. 목표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를 좀 이제 책에도 정리를 했었던 거는 이제 마치 1학년이 2학년이 됐던 것처럼 지금의 변화를 좀 보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생성형 AI를 볼 때 답변을 한다는 거에 놀라워했었던 시대인 것 같아요. 2023년에는. 근데 2024년에는요. 답변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받아내는 걸 바라보는 시대였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으면 2025년은 이제는 AI가 의도에 따라서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에이전트가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올 건데 그중에서 저는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바꿀 수 있는 게 비대면 무인 비즈니스에 이 AI 에이전트가 내년에 아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음성형 에이전트들이 무인 비즈니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바로 우리의 비즈니스와 그다음에 일자리와 우리의 산업을 상당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에이전트들이 되게 잘하는 게 많아요. 그런 건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제 그 AI한테 예를 들면 아나운서의 음성을 한 2, 3분 정도 맞아요. 그죠? 학습만 시키면 똑같이 하는 거. 제 자리도 위태롭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위태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마치 컨텐츠 비즈니스와 저는 비슷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만의 목소리에 IP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누구지? 라는 그 목소리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예전에 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시던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목소리를 이제 IP로 팔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런 목소리와 네. 에이전트가 합쳐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강의 때나 아니면은 책에서 좀 테스트를 했었던 건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요즘에 그 무인 주차장이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요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주차장 관리원이 필요했어요. 그죠? 관리원이 필요하다는 건 관리원의 최소한 월급 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전에는요 주차장이 무조건 다 넓었어요. 근데 요즘에 되게 좁은 주차장들 많이 보이는 거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홍대나 아니면 이런 뭐 강남 이런데 되게 작은 뭐 6칸짜리 이런 주차장들이 있는데 그게 운용 가능한 이유가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안 나와서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우리가 말하는 카카오 뭐 주차 이런 데랑 제휴를 해서 그냥 이 차단기 하나만 놓으면 이 차단기 하나에서 실제로 이 6칸이라도 그 안에서 수익 쉐어하면 되니까 이게 주차로 짜투리 공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새벽 3시에 제가 주차를 나가려고 그래요. 그죠? 뭔지 아시겠죠? 근데 갑자기 주차장이 안 열려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거기에 그 고객센터를 누르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습니다. 언제 그러셨어요? 저도 네. 이제 상가에 주차를 해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 네. 나왔어야 됐는데 네.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열심히 저도 버튼을 눌렀는데 네.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일 걱정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데들은 아웃소싱을 쓰거든요. 아웃소싱을 쓰면 한 곳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최소 뭐 10곳 혹은 뭐 50곳 이상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화 받는 것도 느리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전화를 새벽 3시에 받았을 때 그분의 컨디션도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만 이러면 우리가 싸우거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데 실제로 제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정말 별거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 서울시 주차장 정보가 인터넷에 있거든요. 그걸 그냥 쭉 긁어요. 그래서 워드 파일에 붙이고요. 그 문서 자체를 그냥 이 음성형 AI 에이전트 모델한테 파일로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그 AI한테 제가 성격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소리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주고 그 다음에 너는 되게 친절하고 꼼꼼하고 사려 깊은 주차 안내 보시야. 그 다음에 너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서 그냥 문서로 돼 있는 거를 파일로 주잖아요. 그럼 정말 전화로 대화하는 수준으로 대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수준이냐면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경차 할인돼요? 막 이렇게 하면은 경차 할인은 50%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것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경차 할인하면서 제가 다둥이인데 다둥이 할인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여기 써 있는 룰대로 경차 할인은 뭐 50%인데 다둥이 할인은 뭐 40%거든요. 근데 이게 중복 할인은 안 되고요. 그 중에서 더 좋은 걸로 해드려야 되니까 경차 할인을 해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거의 실시간 통화하는 속도로 나와요. 근데 이게 코스트도 되게 저렴합니다. 왜냐하면은 구글의 제미나이 1.5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제 2.0까지 나오거든요. 제미나이 플래시 2.0이. 그리고 단가도 상당히 저렴해져요. 그러면 대화를 몇 번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전화요금 수준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인 비즈니스에 다 적용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은 무인 주차장, 뭐 무인 빨래방, 아니면 무인 뭐 매장 이런 데서 질의를 할 때 AI 에이전트가 아주 친절한 목소리. 왜냐하면 목소리는 거의 진짜 우리 아나운서 목소리처럼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이 최소 우리가 물어보는 질의의 80% 이상은 커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다 이런 질의가 FAQ 형태가 80% 이상이고 진짜 특이한 질문 한두 개는 얘네들이 그럼 그런 한두 개만 이제 사람한테 연결을 해주면 그러면 사람이 지금보다도 10분의 1 이상으로 줄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엄청나게 다운되겠죠.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의 솔루션을 처음으로 만드는 데들은 마치 배달의 민족이 처음 생겼을 때 배달의 민족 앱 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유통을 연결해주거나 라이더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인프라를 만들 데들이 또 알짜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내년에 좀 AI 에이전트와 함께 좀 쏟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단순한 1학년이 아니라 2학년, 3학년으로 돼서 비즈니스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생성형 AI 서비스 외에도 우리의 산업들의 AI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는 현장들을 우리가 2025년은 보게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는 컴퓨터 활용 급수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걸 따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그런 세대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뭐 이런 컴퓨터에 대한 능력을 검증받기보다는 뭐 네.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그런 세대가 찾아온 것 같은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어떻게 확대될까요? 최근에 이제 2024년 수능에서 AI 네. 관련된 비문학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2025년에는 이 AI가 직접적으로 조금 도입이 되고 확장됨에 따라서 교육에도 좀 대중화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까요? 그렇죠. 교육에서 당연히 AI를 저는 확대될 거고 또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럼 어느 쪽에 확대를 시킬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예전에도 뭐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뭐 코딩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I가 우리에게 불러오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를 하는 방법에서 유튜브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다 배우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다 뭔 알아요? 유튜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유튜브가 어떠한 현상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유튜브가 우리에게 좋은 측면을 이룬 게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으로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후행적으로 알았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스마트폰 초창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식당에 가면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줬었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이것만 있으면 조용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줄까 말까 하다가 맞아요. 억지로 안 되겠다 할 때 주잖아요. 그게 왜 바뀌었나요? 우리가 안 거죠. 야, 이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내용이나 이 친구들이 뭘 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은 좀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고 혹은 절제시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좋은 내용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후행적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을 요즘 되게 후회스럽게 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또 코로나 때 이렇게 할 걸. 끝났더니 지금 이렇게 되는데 AI도 좀 그런 것 같아요. AI를 우리가 그냥 앞뒤 없이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다 하라니까 다 해야지. 뭐 챗GPT 다 쓰니까 다 쓰려야지. 이런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미디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AI도 AI 리터러시가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뭐 단순히 우리가 일하는 뭐 보고서를 쓰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혹은 또 뭐 음악을 만드는데 영상을 만드는데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다 쓰이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AI를 가지고 글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 이 AI를 어디까지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함께 해야 되는가 라는 리터러시 교육이 더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AI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답변은 인공지능이 해주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인공지능에 던져줄 좋은 질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AI를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AI 교육을 좀 써보는 쪽도 하면서 써보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같이 이어져야 된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컨텐츠도 마찬가지인데 뭐 오징어 게임 요즘에 되게 유행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유행한다고 오징어 게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없죠. 없잖아요. 그 컨텐츠라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체험해보고 경험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를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수업들은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게 써보는 걸로만 끝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오히려 그거는 이 친구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고민해보고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픈 AI의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초등학생까지는 혼자서 챗GPT 쓰는 걸 지양하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의 생각과 내용이 구조화되고 나서의 단계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AI 교육을 하더라도 아이들 혼자 두시기보다는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좀 활용하면서 이야기도 해보시고 논의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저도 실제로 저희 아들하고 이 AI 갖고 막 동화 만들기도 하고요. 막 말 이어서 쓰기도 하고요.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 AI가 붐을 일으키면서 이걸 네.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좀 법적인 규제나 윤리적인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AI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조금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법과 규제들은요 좀 속도감 있게 올라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저작권과 관련된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 이슈가 좀 두 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이슈는요 생각보다 또 빠르게 좀 진화되고 있는 형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궁극적으로 저작권 이슈는 비즈니스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을 통해서 좀 커버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유튜브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유튜브에 생각해 보시면 음악을요.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플레이리스트 막 이런 것들 막 많이 못 올렸었잖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올렸었죠. 근데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 올렸을 때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 올린 사람한테 저작권 수익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좀 아는 게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공중파를 한 이제 1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초창기 때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나온 컨텐츠들을 잘 모아서 아카이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방송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한 15년 전 얘기인데 근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수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출연했지만 저작권은 방송국 거죠. 방송국 건데 저는 그냥 아카이빙 하려고 올린 건데 제게 갑자기 수익 창출이 돼가지고 뭐 10만 원인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야 이거 이렇게 받아도 되나? 안 받아도 되나? 근데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몇 년 있다 들어갔더니 노란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채널에.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 바뀐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음악 비즈니스가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유튜브가 나왔을 때 아니 내 저작권 어떻게 하다가 이게 요즘 AI가 ID 값을 다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음악 예를 들면 뭐 운전할 때 듣기 좋은 음악 모음집 이래가지고 1시간짜리 영상을 다 올려도 실제 원 저작자한테 어떻게 보면 수익이 가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AI가 똑똑해지면서 저작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의 중간 단계에서는 마치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가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수익을 막 이것저것 나눠주던 형태 그러면서 키웠었던 것처럼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원 저작자의 피해들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유튜브 쇼츠죠. 유튜브 쇼츠 아시겠지만은 뭐 이 영상도 막 누가 잘라서 막 올려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저작권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술적 이슈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튜브 플랫폼 자체가 이 쇼츠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좀 일부러 그런 것들에 좀 느슨하게 한다는 이런 비난도 좀 받고 있어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엔 이 생성형 AI에서의 저작권 문제도 기술의 발전과 비즈니스에서의 필요성 이 두 개에서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건데 해결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창작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스를 뺏기는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법적인 제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최근에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고 오픈 AI나 퍼플렉시티 같은 이제 큰 어떤 뉴스 데이터들을 가지고 운영돼야 되는 데들은 하나하나씩 언론사들과 제휴를 하거나 혹은 언론재단에다가 펀딩을 하는 이런 간접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씩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정부의 정책들, 뭐 예를 들면은 EU의 GDPR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그 규제들이 결국엔 이 기업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윤리적 이슈는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죠. 뭐 예를 들면은 딥페이크 문제가 제일 대표적이겠고요. 그 외에도 아까처럼 내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문제를 어떻게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혹은 사기에서 사용되는 것들, 혹은 이제 더 크게 가서 최근에는 AI가 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럼 AI가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효율화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는 인류의 위기라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국가적인 단위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논의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AI 리터러시를 우리가 어떤 돈 버는 것만큼이나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결국엔 사회 현상의 변화를 이끌 때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러한 규제나 내용들은 아이러니하지만 비즈니스와 상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맥락을 잘 보시면 EU, 유럽 쪽에서 계속 이런 규제들이 빨리 나오는 이유들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지금 미국의 빅테크에게 유럽이 거의 다 기술에서 밀려서 결국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재나 규제 혹은 벌금 등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속도를 조절하는 이런 것들도 맥락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러한 규제와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에서 계속 고민하는 이유들이 거기 있구나라고 좀 해석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머니 네버 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